어제 무역의 날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올해 수출의 탑 수상 업체 숫자가 2004년 이후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2002년 이후 14년 만에 100억 불 이상 수출 탑을 받는 기업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1조 달러 무역이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을 해서 4년간 유지되다가 2015, 2016 연속 1조 달러에서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1조 달러가 못 된다는 거죠. 수출 5천억 달러 기록도 6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한국은 올해 수출 세계 순위가 프랑스, 홍콩에 밀려서 6등에서 8등으로 밀렸습니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나라 경기도 싸늘합니다. 꼴이 이 꼬라지니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어디 놀러가기는커녕 거리 나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정치가 이렇게 혼란하니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전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자, 불황의 한파가 취약계층부터 가혹하게 덮치는데 임시 일용직 일자리도 줄고 영세 자영업자 매출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지난 3분기에 하위 10%의 빈곤층의 가처분 소득이 1년 전보다 무려 16%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없는 사람부터 불황을 먼저 만나는 거죠. 경제 불황이 오면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이 서민들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16%나 줄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별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한 달 평균 71만 7천원, 하루 2만 4천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을 가능케 하는 성장률이 2%로 내려앉았는데 모두 그러려니 하고 방치를 하고 있고 정부에는 컨트롤 타워도 없고 대통령은 이제 넛을 놓고 경제는 손을 뗐습니다. 그렇게 한국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골든타임 하는 거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하던 걸 제가 몇 번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 경제가 중요하다면서 경제를 방해하는 국회 세력들을 그렇게 비판하더니만 본인은 이 소중한 경제를 다 내팽개치고 서민들을 길바닥으로 내어 앉히면서 최순실이 때문에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자,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참 4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이 와중에도 저거 지역구에 돈 빼가는,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요, 나는 저소득층이다 라고 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국민들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직장인 신모 씨는 한 달에 300만원 가량을 버는데 5년 전 결혼하면서 줄곧 20평 아파트에 전세를 살다가 작년에 대출을 잔뜩 껴서 30평대 내 집 마련을 했고 중형 자가용도 만들었는데 이 신 씨는 대학 졸업 이후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중산층 10명 중에 6명은 스스로 빈곤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국민 5천만 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세우면 중간에 중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50에서 150을 해당되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포함을 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94에서 580만원을 버는 사람을 중산층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NH투자증권의 이 한국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산층 가운데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3%밖에 안 되고 나머지 56.5%가 빈곤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산층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 예상 월 소득액에 대해서 중산층 37.5%가 100만원도 못 미칠 거다.
내가 회사 그만두면 나한테 매달 들어올 돈이 100만원도 안 된다는 거죠.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7만원 이하면 빈곤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가서 벌고 있으니까 중산층이지만 내가 은퇴하는 순간에 곧바로 나는 빈곤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저소득층과 자산 하위층 가구를 포함한 이른바 경제적 취약계층은 40%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의 40%면 2천만 명이 빈곤층이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빈곤층이 최소 1,500만 명은 넘는다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데 우리가 잘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 각종 보고서를 보면 2008년 그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중산층이 약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의 한 조사를 따르면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 가구의 5에서 150%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중산층으로 하는데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가 중위자산 가구의 50에서 150%인 가구를 자산중산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소득중산층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가진 재산에서 빚을 빼고 남은 순자산을 가지고 거기에 중위소득을 정해서 50, 밑에서 50, 위로 150%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자산중산층인데요. 한국의 전국 가구의 소득중위값은 2026만원, 소득중산층의 범위는 1013만원에서 3039만원이었고 자산중위값은 7546만원, 자산중산층의 범위는 3773만원에서 1억 131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자산을 연금화해 소득과 합산한 소득 빼기 자산 기준 중산층 범위는 1236만원에서 3709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1년을 단위로 이야기한 겁니다. 1년을 단위로요. 그런데 자기가 소득으로 이제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중산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가구 비율을 측정한 결과 소득중산층은 55.5%고 저소득층은 18.5%, 고소득층은 26%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계층을 상호 교차해 분석한 결과 소득중산층이면서 자산중산층인 가구는 전체의 20.4%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장 소득이 수준으로 보면 중산층이라고 분류될 수는 있겠지만 가진 자산이 없어서 사실상 중산층이라고 분류할 수 없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자리만 잃게 되면 빈곤층이 된다는 거죠. 자, 보고서는 전체 저소득 가구 18.5%와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자산은 하위층이 가구 19.2%를 경제적 취약층으로 분류했는데 이 두 개 합치면요 얼추 40%가 됩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산 하위층은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중산층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생활 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가구 중에 4가구꼴인 전체의 37.7%가 경제적 취약층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 때는 내가 소득이 좀 있으니까 내가 중산층이다 생각하지만은 소득이 딱 끊겨버리면 가진 자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이제 월급 소득을 보전을 해줘야 될 건데 가진 자산이 없이 월급만 있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았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곧바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37.7%, 40%에 가깝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요, 또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성이 지금 계속 예고되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충격파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매일 부동산 거품이 지금 터진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이 밀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2% 꺾였는데요. 2014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가격 대출 억제책이 작용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부동산이 올란 거는 돈을 막 빌려줘서 올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대출을 억제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곧바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자불안석이라는데요. 이번 가격 하락이 거품 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나온답니다. 주택 공급은 내년에 급격히 늘어나는데 또 미국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연준이 1월달에 금리 올리겠다고 예고를 했죠. 자, 부동산 수급 문제도 지금 문제거니와 대외 여건도 나빠져서 내년 차기 정권이 들었을 즈음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런 붕괴는, 거품 붕괴는 금융권, 실물 경제에 전부 충격을 줄 건데요. 여기다 기업 부채 부실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복합 충격까지 더해지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은행들이 부도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말은 쉽게 해야 되죠. 자, 제가 그 이야기했지만은 엊그제도 주택가격이 20% 떨어지면 은행권은 28조 8천억을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택가격이 20%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10억짜리 집이 8억이 되고 5억짜리가 4억이 되면 20%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들 자주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기업 부채가 부실하고 이것이 주택가격 하락하고 같이 묶이게 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권이 지금 대출 형태를 보면 주택가격 급락과 기업 부채의 부실이 동반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업의 대출 잔액은 현재 165조 4천억입니다. 부동산업의 대출 잔액이요. 이는 전체 산업 대출 잔액 556조의 33.1%라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 대출 중에서 33.1%가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라는 겁니다. 자, 은행이 부실 채권을 우려한 대출 심사를 강화한 영향으로 기업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니까 저축은행, 신신이업,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 돈을 크게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의 질이 매우 악화됐다는 거죠.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2, 3금융으로 막 가는 겁니다. 급증까지도 땡기겠죠. 그래서 2금융 대출은 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선 살라고 높은 금리로 빌리지만 그걸 감당 은행에서 대출도 못하는 사람이 그 돈 이자를 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몇 달 버티다가 무너질 텐데 결국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오게 되면 이런 부실한 대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질이 나쁜 기업 대출들도 같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이런 걸 짓겠다라고 하면서 PF로 은행에서 분양도 하기 전에 선 대출을 받았죠. 그러다가 입주 시점에서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요, 지금 수출부터 시작해서 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이 주택 거품의 붕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수습하는 사람은 없고 책임자는 최순실 때문에 나자빠졌습니다. 나라 꼴 큰일 났습니다. 전부요, 조심하십시오.